여러분이 공부가 너무 즐거운가 봐요. 제가 수업 딱 시작했을 때 막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서 다 먼저 앉아있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요? 비체계적이면 어쩐다고?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어 감시킨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어 감시킨다. 근데 그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체계적 감소 X. 총위험은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총위험은 감소합니다. 0까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다. 짜증나죠. 막 짜증나고. 말장난이야, 말장난. 체계적 감소 X, 비체계적 감소 O, 비체계적 0까지 감소 O, 체계적 감소 0까지 감소 X, 총위험 감소 O, 총위험 0까지 감소 X. 짜증나요. 짜증나. 별표 3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가 별표 3개 있습니까? 그거? 그 박스. 어떻게 하면 분산도가 커질 것인가?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방향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 크게 작게. 오케이. 됐어요. 됐어. 그 정도 하시면 돼. 아이고, 어려워. 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 말을 계속 반복 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그게 지겨워야 돼.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그 말이 지겨워야 돼. 지겹지 않고 9월달, 10월달에 저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하면 공부를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겹도록 계속 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화폐의 시한가치라는 걸 배울 건데, 이 화폐의 시한가치 하기 전에 이제 투자 분석 파트를 배울 건데, 이 투자 분석에서는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 현금, 흐름, 현금 수지,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 세 개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 세 개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 화폐의 시한가치 이걸 시험에 낸 게 아니라고. 화폐의 시한가치 이걸 내는 게 아니라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 이걸 주로 내는 거야. 물론 이 화폐의 시한가치에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화폐의 시한가치가 무슨 말인가? 이 화폐의 시한가치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모를 뿐이야.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화폐의 시한가치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자, 그러면 10년 전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요거 과거야. 하고 현재. 그럼 10년 후는 미래입니까? 미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10년 후에 1억 이렇게 있습니다. 1억은 돈 화폐죠. 그럼 요 10년 전에 1억, 지금 1억, 10년 후에 1억.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금액은 1억. 그런데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걸 화폐의 시한가치라고 한다고. 1억이 화폐의 시한가치는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금액은 똑같아.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에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 돈이 이제 1억 좀 그러면 10억이라 해볼까, 10억. 10년 전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억하고 10년 전에 10억하고 10년 전에 1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 10년 전에 10억이면 인천에 아파트 2개는 넉넉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2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0년 후에 10억 가지고 아파트 하나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게 화폐 시한가치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여기 과거의 10억, 이걸 과거가치라고 하는데 과거가치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 가치. 그러면 10년 후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제 물어보긴 해요. 그러면 이 과거가치는 빼버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10억이 10년 후에 미래, 요 10년 후면 너무 머니까 1년 후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10억은 내년에는 얼마가 된대요? 그렇지. 몰라요. 그게 정답이야. 몰라요. 정답이라고. 왜 몰라요? 1년 후니까. 그렇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줘볼게요. 지금 10억인데 1년 후에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10%라고 봐요. 10%.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봐요. 내가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자율이 10%다.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예요? 1억? 10억 천? 11억이야, 11억. 역시 계산은 안 된다는 거. 계산은? 아니, 1억에
1억인데 10%다. 그럼 1억 1천이지. 그러면 10억이면 11억이잖아. 11억. 계산 안 되니까 계산은 어떻게 잘 찍자. 잘 찍자 이렇게. 자, 찍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10억은 1년에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 이자율. 요 논리를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10억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다고. 자, 그럼 제가 10억을 적음했어요.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왜요? 이자율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자율 줄게요. 그럼 이자율이 10%다.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요? 1억? 11억이 된다는 소리야. 요 11억은 어떻게 되냐면 11억은 10억에다가 플러스 1억 한 거라고. 10억이 뭐예요? 원금. 1억 이자야. 이거 배웠다는 소리야. 보면 현재 가치가 지금 돈의 가치라고. 이것을 줄여서 현가라고 해. 현가. 시험은 현가라고 안 나오고 현재 가치라 나오는데 정식 이름 나오는데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현가 이런 말 쓴다고. 그럼 지금 돈 10억이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 거야. 1년 후에는. 그럼 미래가치를 구해본 소리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돼. 이자율. 그럼 이자율이 10%다. 그럼 1년 후에는 11억이 됐다고 배웠잖아요. 요 11억은 10억에다가 1억을 더한 거라고. 그럼 10억이 원금이고 1억이 이자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한다는 거야. 그럼 금액이 커지는 거죠. 금액이 커지잖아. 금액이 10억이 11억 됐으니까 그래서 할증된다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러면 이자율이 20%가 되면 20% 되면 그러면 11억입니까? 12억입니까? 12억이야. 그래서 질문 하나 나온 거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뭐한다? 커진다. 그거 내는 거야. 그거. 봐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가 커진다. 근데 여기 보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것들이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야. 여기에. 그럼 여기에 지금 미래 가치라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 지문을 편하게 주려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진다. 5죠. 5.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커진다. 연금 미래가치 계수는 커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이제 됐어요. 이게. 자, 하나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논리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이 논리를 배우는데 이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반대. 이 반대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학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부동산학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내가 1년 후에 11억을 받을 수 있다. 1년 후에. 그러면 11억은 1년 후에 금액이고 지금 받고 싶다. 지금. 그럼 지금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그럼 이런 거요. 시험 나올 때 1년 후에 11억을 지금 받는다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부동산학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논리를 반대로 전개하면 돼. 자, 봐요. 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했죠.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면 되잖아. 의미하셨죠? 그 봐봐요. 여기 10억이었다. 이제 처음에 배웠던 건 10억이었다. 지금 10억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 이자율 10% 됐다. 그 이자 10%가 11억 됐다. 요 11억은 원금 10억에다가 이자 1억을 더한 것이다. 그럼 결국 미래 가치는 원금이다 이자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를 빼버리면 되잖아. 이자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자를 차감한다. 뭔만큼? 이자율만큼. 근데 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이라고 불러. 할인율. 이자율하고 할인율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대부분이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른다고. 왜 할인율이라고 하냐면 요 11억이 1년 후에 11억이 지금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자율이 없는 세상이라고 봐요. 이자율이 없는 세상이면 1년 후에 11억은 지금도 얼마야? 11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있잖아요. 이자율이 있으니까 이자를 빼야 된다고. 이자를 빼야 되니까 금액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할인된다. 할인.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이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여기서 10%를 빼는 거라고. 그럼 요 11억에서 10%를 빼면 요 1억을 빼는 거예요. 1억.
그럼 10억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거야. 그럼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차감하니까 할인을 많이 하니까 현재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OX? O.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자를 많이 빼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면 현재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그럼 여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라는 게 안 배웠는데 이게 현재가치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낮아질 것이다. OX? O. 자, 요 이자율하고 할인율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자율인데 우리 부동산학을 배우다 보면 투자론도 있고 금융론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죠. 다 이자율인데 파트마다 이름을 달리 붙여. 이름을. 이런 지랄. 이름을 똑같이 보면 좋을 때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배웠죠? 근데 갑자기 또 할인율 나오잖아. 좀 있으면 요구순위 나온다고. 요구순 감정평가가 막 한원율이 나온다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근데 논리가 약간 다르게 하지만 본질은 다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이 커지죠. 그럼 요 하나 냈고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 요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 봐봐요. 현재가치 구합니다. 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 순현재가치라고 좀 있으면 배울 거라고. 이 다음 시간에 순현재가치. 여기 현재가치야. 그러면 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순현재가치, 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할인율. 자요. 요 순자 빼봐요. 그럼 현재가치죠. 그럼 현재가치 구하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순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요구순위인 거야. 요구순위. 그럼 요구순위이 할인율이 된다고. 지난주에 요구순위를 할인율이라고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지.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게 공부다. 그게 공부. 지난주에 요구순위를 배울 때 요구순위는 위험조정 할인율. 요구순위 높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진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배운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공부. 이게 공부라고. 그럼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봐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가치 구한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2월달 마지막 시간에 이거 배울 건데 부동산 가치 구한다. 그 부동산 가치가 이 부동산을 가치로 구할 때 이 부동산을 가치로 구한다. 그럼 감정평가가 이 부동산을 미래 가치로 구하는 겁니까? 과거 가치로 구합니까?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이 가치를 배워요.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가격 값 이런 거 배운다고. 그 부동산 가치 구하는 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거야? 미래 가치 구하는 거야? 현재 가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순현재 가치 구한다, 부동산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한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할인율이 있어야 돼. 근데 순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 요구순위라고 하고 부동산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 한원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봐봐요. 그럼 요구순위 높아지면 그럼 현재 가치는 이거 할인율이니까 요구순위도 할인율, 한원율도 할인율 다 할인율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구순위 높아지면 그럼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순현재 가치. 부동산 가치도 현재 가치야. 그럼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진다. 요거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중에서 요걸 가장 잘 내. 요걸 가장 잘 낸다고. 요거 우리 지금 3개월 가량 하는데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뭐 할 때 봤을까요? 뭐 할 때? 네가 해라 씨 물어보지 말고. 분수식 할 때. 분수식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분수식에서 이렇게 하면서 비례, 반비례. 이거 할 때 있어요. 이 부동산 가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한원율로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 반비례. 그럼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진다. 낮아진다 했다. 근데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인생. 네? 자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같은 말을. 그럼 여기 이제 마무리해봐요. 그러면 화폐 시간가치에서 기억할 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갈 때 이건 안 중요해요.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갈 때는
할인율만큼 이자를 뺀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진다. 할인한다. 그럼 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간다. 요 논리가 중요한데 이때는 할인한다. 그래, 할인한다. 또 다른 말로 줄여서 현가했다고 그래, 현가. 그러면 앞으로 할인, 현가란 말이 나오면 아, 현재가치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한원이란 말 나와. 한원. 그러니까 할인율 또는 현재가치 만드는 율, 이게 요구수율, 한원율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합계 시한가치라는 개념이야. 그럼 이제 합계 시한가치 개념 정리하고 할게요.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로 갈 때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달라지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가산해서 금액이 커진다. 이건 안 중요해요. 그럼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자율이야. 근데 이름이 달라. 이자율인데 할인율이라고 부르고 요구수율이라고 부르고 한원율이라고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럼 미래가치가 현재가치가 갈 때는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이 달라질 건데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율을 많이 한다, 이자를 많이 뺀다, 금액은 작아진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가 가는 것을 할인한다, 현가한다, 한원한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한원한다 이거잖아. 한원율 부동산 가치 구할 때 논리가 똑같아.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이 커질 것이다. 할인율이 높아졌다. 그럼 현재가치 금액이 낮아진다.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논리가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배웠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써요. 옛날에는 많이 썼다고. 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거 요거를 자, 할인한다 그랬어요. 한원한다 그랬습니다. 글자 한자로 한 글자로 해봐요. 한 글자로. 요즘 잘 안 씁니다. 요즘 어음이라는 게 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잖아. 예전에 어음이 있었다고. 어음 현재가치 만들 때 뭐 한다? 깡, 아리깡, 깡한다 하잖아요. 그거야 그거. 내가 어떤 공장을 하는데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청업체에서 나한테 금액을 1억을 줘요. 근데 어음을 주는 거야. 3개월 만기. 그럼 3개월 있자만이 1억 된 거야. 근데 3개월 후에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건 종이띠가 되잖아요. 그래서 1억을 내가 지금 임금을 줘야 되니까 우리 지금 임금 줘야 되니까 이거 깡한다고 깡. 그러면 3개월 후에 1억 된 거죠. 그럼 지금 깡하러 가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빼고 준다고.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할인한다, 한원한다, 깡한다는 소리야. 아리깡한다는 소리야. 그럼 어음을 깡하면 금액이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거야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학문적으로 배운 거라고. 책에는 깡이란 말이 없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합의 시한가치라는 개념은 배웠어요. 그럼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걸도 내긴 합니다. 여기 이것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총 한 5-6번 나와요. 요거 관련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 그럼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계수라는 걸 배운다고. 이 합의 시한가치 계수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랑 같은 거요. 그럼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계수가 이제 뭔 말인가? 이거 봐요. 합의 시한가치 계수는 이제 공부할 사항이 몇 가지 공부하냐면 4가지로 공부하는 거야. 합의 시한가치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 시험은 합의 시한가치 계수를 구분해봐라. 그다음에 역수, 활용, 계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것만 낸다고요. 활용, 계속. 물론 계산 문제 낼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내기도 힘든데 요즘 계산 문제가 너무 뜸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으면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근데 계속 계산 문제가 뜸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왜? 잘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계산 문제 안 할 거잖아. 찍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럼 합의 시한가치가 무슨 말이냐면 합의 시한가치 계수가 합의 시한가치는 뭐가 있었어요? 현재가치하고 미래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합의 시한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계수가 이제 무슨 말인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이걸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자,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요건 미래가치 구하는 거야.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모르죠. 왜요? 이자를 없으니까 좋아. 그럼 이자율만 주면 이제 맞출 수 있겠네. 그럼 이자를 줄게요. 자, 이자율 10%입니다. 그럼 1년 후에는 1억 1천. 그럼 2년 후에는요? 왜? 갑자기 안 되네요. 자, 1번 1억 2천이다. 2번 1억 2천 100만 원이다.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이다.
2번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합계 시한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배우고 이자율이 있으면 계산했는데 근데 1년은 되는데 2년은 당장 안 되잖아요. 자, 그럼 3년 후에는 얼마일까? 그럼 3년 후에는 3년은 1억 3천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아니에요. 1억 3,3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논리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년짜리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자율이 여기에 10%가 아니라 3.578%예요. 1년 후에는 얼마예요? 몰라요.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합의 시한가치 논리는 알았는데 그러면 현재 가치 알고 1년 후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럼 이자율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자율 줬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이자율 줬어도. 그래서 이거 합의 시한가치 의미는 알았는데 이 합의 시한가치 의미 알고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서 누군가가 이 현재 가치를 빨리 계산하고 미래 가치를 빨리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군가가. 누가 만들었는가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 수도 있죠. 누가 만들지 모르니까. 이 6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6가지를. 이걸 합의 시한가치 계수라고 한다고. 그럼 합의 시한가치 계수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하는 수식이라고. 수식. 그러니까 합의 시한가치 계수에는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현재 가치 계수 3개가 있고 미래 가치 계수 3개가 있다. 총 6개 있는데 이 구분은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를 구분해라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현재 가치 계수는 무엇이고 미래 가치 계수는 무엇입니까?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라고. 이거는 한 12, 3년 전에 2번 정도 나오고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 계수 6개가 있다. 근데 현재 가치 계수 3개고 미래 가치 계수 3개인데 그러면 1번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고 2번에 그러면 저당 상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이 현가계수가 현재 가치 계수 줄임말이야. 현재 가치가 현가니까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그럼 요 1번하고 2번이 자기가 현재 가치 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가치 계수라고. 그럼 요거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이름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현재 가치 계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해요. 내가라고 한다고. 요 내가는 왜 내가라냐면 미래는 앞으로 오는 겁니까? 앞으로 오는 겁니까?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 그래서 올 내자를 써서 내가 앞으로 온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요 미래 가치 계수가 내가인데 미래 가치 계수는 내가 계수 그런다고.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럼 요 두 개는 자기들이 미래 가치 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그럼 감채기계수는 보면 현가란 말도 없고 내가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채기계수가 미래 가치 계수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그렇게 비중은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럼 결국 이것만 하면 돼. 저당 상수는 무슨 계수다? 현재 가치 계수다. 그럼 감채기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구분이야, 구분. 자, 구분 됐어요. 그다음에 역수. 자, 역수는요. 뭐가 역수냐면 분자분모 바꾸는 것을 역수라고 그래. 분자분모 바꾸는 거. 역수가 뭐냐고 절대 안 물어봐. 그러니까 역수는 분자분모 바꾼 것이다. 10번을 쓰고 막 3개다 막 연습장에 썼다.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야. 선생님 역수가 뭐냐고 나오면 어떻게? 여기가 9층이다. 9층 내가 뛰어내린다. 안 나온다고 역수가. 그럼 역수가 뭐냐면 분자분모 바꾼 게 역수야. 그러면 1번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지. 시험에 안 나오거든. 대답도 잘해. 2번.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뭘까? 2. 2야, 2. 요 2가 1분의 2거든. 1분의. 그러면 3번 2의 역수는 뭐요? 2분의 1이지. 4번 A의 역수는 B야. 새로운 학생 나왔습니다. 야,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A의 역수는 A분의 1이야. A분의 1. 내일 가서 말해야지. 내일 가서
어느 학원에 갔는데 A 역수가 B래 B 이렇게 하지. A 역수는 A분의 1이라고. 자, 됐어요. 역수가 분자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수끼리 곱을 하는 거. 역수의 곱. 역수의 곱은 1이야. 1이라고. 요 3분의 2하고 2분의 3은 곱해봐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요거 약분돼서 없어져. 그럼 1이 된다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역수는 분자분 바꾼 겁니다. 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역수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나오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나오거든. 그럼 일시불하고 연금이 무슨 말인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거 이해가 된다고. 그럼 일시불 또는 일시금 그래요. 그럼 일시불은 이제 이런 거야. 돈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돈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시불, 일시금 그런다고. 자 봐요. 제가 친구가 사업을 해. 친구가 사업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와서 뭐라냐면 돈 좀 빌려주라고 그래. 얼마? 10억 빌려주라고. 야, 친구가 저한테 10억 좀 빌려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10억 정도 있으니까 저한테 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면 10억 빌려주라니까 제가 10억 빌려줬어요. 딱 빌려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내년 1월 달에 10억 줄게 그런다고. 이자까지 해서 이자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요거 갖다가 사업이나 잘해. 이렇게 한다고 10억 줬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사업이 안 돼서 그거 10억을 다 줄 수 없고 내가 3번에 걸쳐서 뭐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준다고 한다고. 또는 이렇게 내가 매달 1억씩 갚을게 그런다고. 그럼 저는 짜증 난다 안 난다? 짜증 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짜증이 확 나는데 친구니까 설마 말 못하고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일시불로 줘 그런다고. 그럼 일시불로 한 번에 10억을 주라는 소리야. 그게 일시불이야. 그럼 일시불은 현금 흐름이 한 번 왔잖아. 딱 한 번 10억짜리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자녀들의 용돈 줄 때 1년에 용돈이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러면 1월 1일 날 120만 원 딱 줘버려. 그게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은 현금으로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적립하고 3년 후에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돈이 한 번 들어왔어요. 여러 번 들어왔어요. 한 번. 이걸 일시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소리야.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월 1일 날 120만 원 딱 줘버려. 이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10만 원이 계속 반복 발생했죠. 그걸 연금이라고 한다. 연금. 그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저금했다 소리야. 그럼 얘는 1억 딱 한 번 적은 겁니까? 10번 적은 건가? 10번 1억씩. 이것을 연금 이렇게 한다고. 연금. 됐죠?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역수를 보러 갑니다. 역수. 이 역수도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역수에서 답이 가장 많이 돼요. 역수. 그럼 하필 시험같이 기회수는 역수가 시험에 잘 나오구나.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상이 되는 거야. 이걸 왜 역수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걸 제가 증명하라고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다고. 그러니까 증명을 통해서 왜 역수가 밝힐 건데 우리가 수학과 다니다. 지금 여기가 수학과 학교다. 아니면 경제학과다. 그러면 제가 왜 역수가 되는가? 증명이 보일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여기 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내가계수 역수인데 왜 역수가 되는 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안 나온다면 시험에. 그러니까 수학과 학생들한테 그렇게 낸다고.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인데 그 과정을 약수라서 이렇게 낸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만 아시면 된다는 논리만. 자, 논리는 필요 없고 이제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역수관계.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역수 표시를 했는데 역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와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그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증계수 역수입니다. 이게 이제 연금의 요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수식이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이 수식이. 그럼 요 일시불 내가계수 수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이면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 여기 내가계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요.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요게 역수면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게 A라면 A 역수는 A분의 1이니까 B가 아니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역수야. 그러니까 요 수식인데 요 수식을 이제 이용하는 게 계산 문제라고.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 지금까지 팔 필요 없고 역수관계 있는 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함체 기금계수다. OX, X.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 상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그럼 여기 역수관계 볼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좋겠지. 이렇게 역수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역수가 아니라 이렇게 역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 기금계수가 역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만 되면 돼. 아, 저렇게 되구나. 나중에 또 하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영상 찾아놓으면 자주 보면 되니까 여기서만 이해되면 되지. 나는 여기서 잘 썼다가 집에 가서 이해되겠다. 집에 가면 이해 안 돼. 그 다음에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집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집안이라는 거야. 집안일. 그잖아요. 아니 아저씨가 회사 갔는데 근데 막 보따리를 매일 갖고 와서 회사 일만 하고 있어요. 요즘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집에 가서 아저씨 퇴근했는데 개론책 보고 있지 마. 제발 좀. 책 보려면 공법책 봐. 책집을 던져버리라고. 공법책. 개론책 보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는 학원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은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3월달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식사하고 공부도 좀 하고 집에 한 6시 전에 집에 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중요 사항만 계속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역수를 했는데 그럼 단순하게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 상수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걸 낸단 말이에요. 요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자, 봐봐요. 야, 여러분 이거 잘 된단 말이에요. 야, 여기도 봐봐요. 여러분들 연금의 현가계수. 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은 뭐 돼요?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 상수죠. 그러면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입니까? 현가계수의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다른 말이라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냈다고 봐요.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뭡니까? 저당 상수? 그러면 끝났다. 그렇다. 요즘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 현가계수 역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자, 다시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야?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은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 현가계수 역수입니까? 연금 현가계수의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지랄 같죠? 요거네, 지랄. 다시 연습. 요거 보지 말고 노란색 보지 말고 노란색을 지워버릴 거예요. 봐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같은 말. 저당 상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입니까? 그렇죠. 저당 상수의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역수입니까? 그렇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이걸 낸다고. 이거. 역수 이거.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 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다. 이걸 낸 게 아니라 자, 문장에서 골라내라고 준다고. 사례를 주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요 논리가 됐고, 자, 요
1번 있는데 요 2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내가 계수, 미래가치 계수. 의 역수는 뭐예요?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야. 감채 기금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감채 기금 계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맞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같은 말은 감채 기금 계수입니까? 감채 계수 역수입니까? 감채 계수 역수. 감채 기금 계수와 같은 말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까? 연금 미래가치 역수입니까? 역수. 감채 기금 계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 연금 미래가치 계수와 같은 말은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 이걸 낸다고 이거. 그럼 이것만 알면 시험 문제 풉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이제 문제 적용해 보면 아 이렇게 내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역수.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역수야. 여기는 역수인데 일시불의 현가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의 수다. 연금의 현가의 수는 저당상수다. 역수. 이건 단순 역수고 여기는 역수를 활용하는 거야. 그럼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의 수 역수.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는 지금 저당상수의 역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활용을 보면 저당상수 여 위에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저 역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역수를 활용해서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다. 요즘 이걸 낸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냈다고. 이걸. 단순한 역수관계. 근데 요즘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저렇게 내구나 이제 알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역수까지 끝났어. 이제 활용. 활용이 쓰임새, 쓰임새. 요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말이지. 활용이. 그럼 이제 활용이 총 6가지 배웠잖아요. 이렇게 6가지 배웠는데, 근데 여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쓰임새, 연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 감증계수 이 6개 쓰임새인데 이 6개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의 쓰임새가 7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기에 쓰임새인데 요거 7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당상수 쓰임새가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감증계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쓰임새가 나오는데 잘 안 나오고 나머지 것은 계산 문제를 내고. 봐봐요. 그러니까 합계 시간가치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이렇게 있잖아요. 구분해봐라. 예, 구분해봤잖아요. 그럼 역수. 근데 최근에 역수에서 역수의 활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활용. 이 활용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게 활용이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러면 이 6개의 계수 중에서 활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활용은 어디다 써먹는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상수. 그 다음에 감채인계수. 요 2개는 계산 문제를 물은 게 아니라 활용을 잘 내고, 요 위에는 4개 있죠. 요 위에는 4개는 계산 문제를 가끔씩 물어보고. 그럼 활용도 낸다, 안 낸다? 4개는 내는데, 근데 출제 비중은 계산 문제에 약간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활용으로 갑니다. 쓰임새. 자, 그러면 쓰임새가 저당상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저당상수 쓰임새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당상수 쓰임새. 그러면 저당상수 쓰임새는 자, 다음 주 이제 이거 저당상수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금 5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5억, 얼마 빌려야 돼요? 5억을 빌려야 돼. 그럼 5억을 빌리면 매월 은행에다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 원리금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거 봐요?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수입이 뭐 맞벌이 한다. 그 맞벌이 하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5억을 모았는데 아파트 10억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내 돈 5억 있고 은행에서 5억을 대출 받으면 그러면 한 달에 원리금이 얼마인가 계산돼야 돼. 그럼 봐요. 부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근데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뭐 보험료 내고 고정적으로 들어간 돈이 500만 원이라 해봐요. 5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들어간 500만 원이고 살림살 하다 보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 생신이다 어쨌나. 그러면 한 700만 원은 이제 들어간다 해봐요. 그럼 300 정도가 여유가 있죠. 그 300만 원 가지고 5억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된다고.
그럼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돈 빌려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빌릴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집이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700만 원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300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럼 이 300만 원 가지고 5억을 빌렸을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 갚을 수 있다면 5억을 빌려서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 갚을 수 없다면 5억을 빌리면 안 되지. 평수를 좀 낮추자. 그래서 8억짜리 사고 3억만 갚아 나가자. 3억만 빌리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럼 매월 은행에다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싶다. 갚아야 될 그 금액을 계산할 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저당 상수라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3억을 빌렸다. 이자율은 좀 10%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가? 요거 계산돼요, 안 돼요? 안 돼. 빨리빨리 안 된다고. 논리는 알아. 논리는 아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누군가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저당 상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저당이 무슨 뜻이야? 돈 빌렸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저당 상수 돈 빌렸다. 그러면 저당 상수는 다른 말로 저당 환원이라는 건 필요 없고 돈을 빌리는데 이제 다음 주 가면 돈 빌릴 때 갚는 조건이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고 원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돈 빌릴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이제 다음 주에 진하게 배운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원리금 균등 상환, 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이 조건으로 돈 빌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있고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3억을 대출 받는데 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느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느냐 이게 갚는 조건이 달라진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돈 빌리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죠. 갚을 때 써먹는 게 뭐예요? 저당 상수야. 그런데 이 원리금 균 이걸로 빌려왔을 때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자. 이거 빨리빨리 계산 안 되는데 이거 빨리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 상수라는 소리야. 저당 상수. 그럼 선생 3억을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려왔다. 그럼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싶다.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돈 빌려오면 갚아야 돼. 원리금을.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왔을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원금 균등으로 빌려와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고 싶다. 저당 상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럼 결론은 저당 상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데 무슨 조건을 빌려왔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빌려왔을 때. 이해됩니까? 어렵잖아요. 자, 봐봐요. 다시요. 자, 일단 이렇게 하라고. 저당 상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 빌리고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을 빌려왔을 때, 원금 균등을 빌려왔을 때, 원리금 균등을 빌려왔을 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다음 주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유용자 받았습니다. 그럼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고 상환 방법이라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빌려왔을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가? 원리금 균등. 그래서 여기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뭐를? 저당 상수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원리금 상환액은 유용자에게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7번 나왔는데 봐봐요. 시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합의 시한가치, 지금 합의 시한가치잖아요. 합의 시한가치기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나오잖아요. 그럼 100% 저당 상수야. 답이. 합의 시한가치 6개 있죠. 6개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돈 빌렸다. 그때 사용한 것은 저당 상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딱 나오는 순간 너 저당 상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렸다. 그러면 저당 상수 OX, X. 그럼 선생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 아니고 감채 인기수입니까? 아니.
원금균등은 합의 시한가치 6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이해되셨죠? 합의 시한가치 기수 몇 개 있어요? 6개. 6개인데 이 6개 중에서 원리금균등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 상수야. 바로 저당 상수라고. 그럼 원금균등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원금균등으로 돈 빌렸다. 그럼 합의 시한가치 6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자, 시험 지문입니다. 29회 때 시험이요. 원금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렸습니다. 자, 봐요. 합의 시한가치야. 문제는 합의 시한가치라는 설명이다. 시험 지문에 원금균등 돈 빌렸다. 그럼 그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왜? 합의 시한가치 계수하고 원금균등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데 그 논리를 몰라버리면 무슨 말인지 그런다고. 자, 그럼 29회 때 시험 문제 갈까요? 29 시험 문제. 원금균등 상한 조건. 원금균등이라고 그랬어요. 원금균등. 원금균등 상한으로 돈 빌리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OX. X. 그럼 저당 상수는 뭐 할 때? 원리금 균등일 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가면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방법은 집에를 안 가버리면 되지. 그럼 집에는 밤 늦게 가라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11시 넘어서. 그러면 오늘 야간 수업까지 들으란 소리야. 그러면 훨씬 좋아져. 그러니까 집이 이 근교이신 분은 저녁밥 먹고 빨리 먹고 학원 오시라고. 집에 있으면 괜히 애들하고 싸우니까. 하고 나서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한번 듣고 가봐. 훨씬 좋아져. 진짜로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우리가 저당상수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 봐볼까요? 자, 아까 했던 말 또 할게요. 원금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렸다. 원금균등 X죠? 원금균등 돈 빌렸다. 그때 원리금 상한액은 저당상수 이용한다. OX? X. 원금균등 그러지 마. 아까 그분이 집에 가. 원금균등으로 돈 빌렸다. 그러면 무조건 X야. 원금균등으로 돈 빌렸다.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 6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자, 다시 천천히. 원금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리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OX? X. 그럼 이번에는 원리금 등 상한 방식으로 돈 빌리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은 이용자에게 저당 상수를 곱한다. OX? O. 나눈다 그러면 X. 또 이렇게 됐어요. 저당 상수에 이용자액을 곱하면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수 있다. OX? O. 그잖아요. 이렇게. 물론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이지만 이렇게. 그럼 저당 상수가 나오면 원리금 상한액 계산을 써먹는다. 조건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자, 이용자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나눈 게 아니라.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그냥 원리금 상한액이면 좋을 텐데 이 원리금 상한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에 월부금, 할부금 요 5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짜증나죠? 짜증하고 동의어는 지랄. 네? 이게 힘든 거야. 다 시험에 나왔어, 다. 그러면 요 원리금 기준 원리금 상한 요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부채 서비스도 시험에 나오고 저당 지불액도 나오고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죠. 응? 자, 이제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질문하기 전에 요거 보고 갈게요. 요거 봅시다. 그러면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액 역수죠. 드디어 이제 이걸 써먹을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써먹는 자리에서 볼게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가 역수가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은 저당 상수 아니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지문에 원리금 균등 상한 돈 빌렸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다음 그 지문에 안 갚으란다 이렇게 안 나오죠. 갚아야 된다. 그럼 원리금 상한을 계산해봐라. 그럼 저당 상수 사용한다. 5죠. 그럼 저당 상수 자리를 다른 걸 바꿔볼게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정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이용자 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를 계산할 때는 그게 원리금 상환액이야. 부채 서비스요. 부채 서비스 계산할 때는 연금의 평가기수의